설령 미래의 과학이 얻게 될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다 해도 냉동군은 여전히 무덤보다 매력적이다. 운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는가. 냉동된 사람들은 무덤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죽어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될 뿐이다. 그러나 운이 좋으면, 과학의 명백한 운명이 실현된다면 소생한 자들은 수세기 후에 와인 맛을 볼 것이다. 아주 가느다란 확률이라도 움켜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1967년 1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제임스 베드퍼드 박사가 숨을 거뒀습니다. 베드퍼드 박사는 특이한 유언을 하나 남기고 떠났는데요. 자신이 숨을 거두면 땅속에 매장하지 말고 냉동으로 신체를 보존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는 그렇게 세계 최초의 냉동인간이 되었습니다. 베드퍼드 박사는 현재까지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냉동 보존업체 알코오사의 냉동 체인버에 잠들어 있습니다.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망 당시의 모습을 얼어붙은 그대로 간직한 채 말이죠. 그가 땅에 매장되는 것 대신 냉동인간이 되는 길을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 암은 거의 불치병이었으며 실제로 치료받지 못하고 늦게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베드퍼드는 한 가지 가능성에 운명을 맡긴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것, 그리고 냉동인간이 된 자신을 다시 해동시켜줄 기술이 실현되리라 믿은 것이죠. 냉동인간, 냉동보존술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미국 학자인 로버트 에팅거였습니다. 그는 저서인 불멸의 전망에서 냉동보존 시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당시에는 죽은 인간을 냉동 보존한 후 과학이 발달했을 때 다시 깨운다는 발상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엉터리 유사과학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임스 베드퍼드 교수가 잠들어 있는 미국의 냉동보존회사 알코어는 2021년을 기준으로 냉동인간의 수가 18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사후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무려 1,300여 명이 넘었는데요. 이것은 냉동 보존 시술이 터무니없는 상상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는 것을 시사했죠. 냉동 보존 시술은 대부분 사망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기를 놓쳐 그저 시신만 오랫동안 얼려놓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존 대상자가 임종에 가까워지면 냉동 보존 서비스 업체의 직원들은 장비를 싣고 대상자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존 처리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집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사망 선고 직후 대상자는 얼음이 가득한 욕조로 옮겨져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가죠. 시술 전 죽어가는 대상자의 신체에 인공호흡 장치를 연결합니다. 이는 연명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포 변성과 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대상자의 체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피를 비롯해 온몸의 체액을 빼고 동결 방지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 용액은 인간의 신체를 얼리는 과정에서 세포에 얼음 결정이 생겨 파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죠. 모든 혈관이 동결 방지제로 채워지고 나면 냉동된 시신은 영하 196도의 전용 체인버로 이동해 보관됩니다. SF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냉동 보존 시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도 냉동 보존 시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의 냉동인간 수는 약 600여 명, 대기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냉동 보존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희망찬 과학의 미래를 믿고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소생을 후세에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그저 대중들의 신락 같은 희망을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신체 조직을 냉동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며 팽창하기 때문에 초고속 극좋은 냉동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동결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입하는 동결 방지제 중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는 체내에서 세포 독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냉동시켜 보존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서는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 20년 전 잘라내어 냉동 보관했던 난소 조각을 몸에 이식,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신체 일부를 동결, 해동하는 것이 세포 수준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언젠가는 인간의 신체 또한 냉동 후 해동하여 재기능을 찾게 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것이죠. 인류의 미래를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예측한 책 특이점이 온다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면 나노기술을 통해 냉동인간의 소생이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듯 알코오사의 냉동인간 신청도 완료해놓은 상태라고 하죠. 냉동 보존 기술의 핵심은 얼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녹이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소생은 여기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죠. 크기가 작은 세포들은 해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간단히 냉동 보존 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신을 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냉동의 역순으로 진행하여 체인버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고 적정 온도에 다다르면 몸속의 보존액을 빼낸 뒤 혈액으로 다시 채워넣고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바이탈 사인을 되돌리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약 50년 전에 냉동인간을 깨울 수 있는 기술력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살아있던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냉동 보존이 시행된 이래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냉동 보존을 선택한 이들의 소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앞으로 20년에서 30년 후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요. 그리고 그쯤 우리는 냉동 보존을 선택한 이들의 소생 이후의 삶과 사회 윤리,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를 고민해봐야 하죠. 냉동 보존 시술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윤리적 문제는 시술의 당사자가 사전 동의를 자신의 의사로 선택했느냐는 물음입니다. 생명윤리 차원에서 회사, 기업이 고객인 대상자에게 충분히 해당 서비스에 관해 설명한 건지 이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은 본인이 동의해서 진행하지만 다급한 생명의 갈림길에서는 본인의 의사 대신 대리인을 통한 동의로 보존이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만약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던 사람이 타인의 의사로 인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수세기 후의 세상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말이죠. 또한 냉동 보존 시술이 사용화된다면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평등이 발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냉동 보존 시술의 금액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도 측정되고 있는데요. 이후 냉동 시신의 운송에도 큰 돈이 들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또다시 거액의 돈을 납부하여 연장과 관리를 맡겨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차후 해동이 상용화된다고 해도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치료 금액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죠. 결과적으로 제2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당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이 부자들을 위한 제도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위의 소수 몇 %만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끝내는 계급으로 양극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일각에서는 냉동인간이 소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사망 상태였던 인간이 소생하게 된다면 그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였죠.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냉동인간이 상용화되고 소생의 가능성이 커질 경우 제도적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뇌사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현대에는 새롭게 생겨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냉동인간이 상용화된다면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약이라는 것이었죠. 대표적으로는 우주여행이나 행성 이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통한 동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그 기술을 사용해 성간 여행뿐 아니라 태양계 밖에 개척하지 못한 공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냉동 보존 기술이 우리가 알게 될 우주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주로 나가는 비행사들을 얼려서 내보낸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많은 SF 작품들의 설정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나사에서는 2014년부터 우주 비행사들을 일종의 동면 상태로 만들어 더 먼 우주에 내보내는 일을 연구하고 있죠. 우주선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비행사들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냉동 보존 시술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영화로만 봐오고 꿈꿔오던 수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고는 하는데요. 과연 이 중에는 냉동인간의 소생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만약 과학기술로 이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과연 인류 문명에 다시 없을 축복의 시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빠르고 확실한 파멸의 지름길이 될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